자, 이제 군사제도와 군역제도로 넘어갑시다. 자, 416페이지 군역제도로 갈게요. 자, 첫 번째 군역제도의 원칙부터 한번 볼까요? 자, 조선시대는 군대를 누가 가냐면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60세까지 군대를 가죠. 자, 원칙은 모든 양인 남자는 군대를 가야 돼요. 양인 개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양인 개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양인은 개, 모두 병사다. 그런 뜻이에요. 양인 개병제. 자, 그러면 여기서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양반, 중인, 상민, 농민, 상인, 장인. 자,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양인 개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 어떤 사람들이 면제되는지 나오죠. 현직 관리와 학생들은 면제돼요. 자, 현직 관리와 그 다음에 학생들은 면제되죠. 여기서 학생은 성균관, 향교, 그다음 사학 다 면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면제되기 때문에 현직 관리이거나 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양인들 중에서 현직 관리이거나 학생들이어서 군대를 안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반들은 현직 관리이거나 거의 다 학생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은 면제되고, 그 다음에 중인도 마찬가지예요. 현직 관리이거나 아니면 다 학생들이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도 면제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은 상민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상인, 장사하는 상인은 이 사람들은 장사도 하고 상세도 따로 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인은 수공업자들도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농민들이 군대를 가는 대신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물건을 만들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군대를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따로 물건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양인개병제에서 양인들 중에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에는 농민들이 군대를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농병일치제로 되어 있어요. 농병일치제로 되어 있다. 자, 농병일치제, 농민과 병사는 일치한다. 그럼 결국에 군대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양인 중에서 농민들이 군대를 가죠. 자, 그러면 농민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지금 얼마예요? 20개월? 22개월? 21개월? 18개월? 할만한데? 18개월밖에 안 돼? 1년 6개월밖에 안 돼? 그래. 2번 가도 되겠는데? 또 이런 망발을 했다가 또 폭탄 맞을 수도 있겠지? 그래, 이 말은 취소. 자, 어쨌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운영되는 건 어떻게 되냐? 자, 지금처럼 한 번에 몰아서 그냥 몇 개월 이렇게 딱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1년에 몇 달 이렇게 갔다 오는 거고요. 1년에 내가 몇 달 군대를 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거죠. 16에서 60세까지 해야 되니까 평생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90년 정도, 한 10년 정도 텀을 두고 서울로 교대 근무를 갔다 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자기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한 10년 정도 텀을 두고 서울에 교대로 근무를 또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군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요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역은 또 따로 차출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또 차출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1년이면 군대를 몇 달 가고 그 중에서 노동력이 또 차출돼야 되는 게 몇 달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뭐가 있냐? 보법으로 운영돼요. 보법. 자, 보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세조 때 실시한 제도고요. 자, 군대를 갈 때 어떻게 이제 편성이 되냐면, 자, 실제로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을 정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인이라고 해서 또는 봉족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죠.
우리 집에 농사 지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거나 뭐 노모를 모시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보인이 정군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여서 조선시대는 보통 1정군 2보인으로 구성이 돼서 군대를 가죠. 자, 그래서 운영 방법은 보법이라고 하고 보법은 세조 때 실시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농병일치제 정도 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딴 거는 별거 없고 오히려 시험에 나온다면 보법을 물어볼 수가 있죠. 보법은 어느 왕 때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세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자, 그러면 군역제도는 그랬고 군사조직으로 갑시다. 자, 군사조직은 중앙군, 지방군 요거죠. 중앙군, 지방군. 자, 중앙군은 5위라고 그래요. 중앙군은 5위. 자, 그래서 응이, 용양이, 충무위, 총자위, 뭐 호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417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고려시대, 아니 고려인데 조선 전기의 5위는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조선 후기의 5군영은 5개의 이름을 따로따로 외우시면 돼요. 네, 그거는 중요하지만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조선시대 5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또 모르죠. 나올 수도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보다는 조선 후기가 훨씬 중요하다. 자, 그래서 중앙군은 5위. 자, 그리고 지방군은 영진군이라고 그래요. 자, 영진군이라고 하는 건 병영과 수영이 각 지방마다 설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영, 육군, 수영, 수군. 육군과 수군이 설치되는데 각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병영이 뭐 한두 개, 두 개 설치될 때도 있고 수군이 하나 설치될 때도 있고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병영 한 개, 수영 두 개 이렇게 설치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씩 다르다. 구성은 조금씩 다르고 아까 이 병영과 수영을 관리하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직하는 게 누구라고 했냐면 관찰사. 기억나죠? 앞에서 관찰사가 요 영진군을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죠. 왜냐면 지방관이니까. 자, 그래서 지방군은 영진군. 그 다음에 방어체제. 자, 그러면 지방군에서 어떻게 이제 그 지역을 방어하냐. 그 방식을 방어체제라고 하죠. 자, 방어체제는 세조 때 실시된 진관체제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진관체제. 자, 세조 때 설치된 그런 실시된 체제로서 진관체제는 각 지역에 거진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진이라고 하는 걸 하나씩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진에서 자기 지역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관체제는 지역 단위 방어체제. 지역 단위 방어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진관체제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거를 물어보겠죠. 진관체제가 세조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지역만 지켰더니 만약에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오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바꿔요. 그게 재승방약체제라고 그래요. 재승방약체제. 재승방약체제는 을묘외변 이후에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명종 때 16세기 명종 때 한번 개편이 됐죠. 재승방약체제는 을묘외변 이후에 한번 개편이 됐는데 대규모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죠. 대규모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 바꾼 체제를 재승방약체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재승방약체제가 뭐가 다르냐? 자, 진관체제는 자기 지역마다 거진을 설치해서 그 진에서 그 지역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재승방약체제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요런 거진이 있잖아요. 요 거진이 중앙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 지역을 약속을 해서 정하겠죠. 그러면 각 지역의 거진의 군사들이 이 중심 지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 지역의 군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꽤 대규모의 군사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대규모의 군대가 적을 방어하는데 그 전에 서울에서 지휘관이 파견돼요. 자, 서울에서 지휘관이 파견되고 요 지휘관이 와서 이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적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죠. 대규모의 적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런 거를 재승방약 체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승방약 체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엄청 잘 싸웠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적을 막기 위해서 실시한 이 제도가 그럴 때 임진왜란 같은 뭐 큰 전쟁이 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승방약 체제는 자, 이건 이제 조선 후기에 할 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진관이 복구돼요. 진관이 복구된다는 건 재승방약 체제가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고 결국에는 뭐라도 잘하자. 자기 지역이라도 잘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진관이 이렇게 복구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체제를 소고군 체제라고 그래요. 우리 이거는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조선 후기의 지방군을 소고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난 이후 17세기에는 이렇게 소고군 체제, 진관이 복구되고 소고군 체제로 바뀌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지방 진관 체제, 그리고 재승방약 체제, 그리고 진관 복구 소고군 체제. 이렇게 방어 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지역을 방어할 것인가에 방어 체제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타. 자, 일종의 예비군이 있어요. 그런 예비군을 뭐라고 하냐면 잡색군이라고 하죠. 자, 일종의 예비군. 자, 이렇게 일종의 예비군이 편성되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잡색군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예비군을 잡색군이라고 한다. 자, 잡색군에는 전직관리, 서리, 자, 그리고 노비. 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요. 뭐 신량 역천인, 뭐 잡류 뭐 등등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군대를 가는 어떤 군역제도에서 면제되는 계층이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면제되는 계층이 현직 관료와 학생들이 면제되죠. 그러면 여러분 계급이 4개 있었잖아요, 원래. 양반, 중류, 그다음에 중인, 그다음에 상민, 천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원래는 양인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실제 군대를 가는 건 농민이라고 했지만 아예 군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 4개의 신분 중에서. 누구는 아예 군역의 의무가 없나요? 천민은 아예 군역의 의무가 없죠.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있어? 없어요, 원래. 그럼 노비는 군대를 가냐? 안 가요. 노비라고 하는 이 계층은 그냥 재산일 뿐이죠. 내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인데 살아있을 뿐인 거야, 말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재산인 거지,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군대의 의무가 없죠. 재산이 무슨 군역의 의무가 있어. 그래서 군역의 의무가 원래는 없지만 자, 노비 같은 경우는 군역의 의무는 없다. 하지만 특수군에 편성되기도 한다. 특수군에 편성되기도 하는데 그 특별한 군대가 뭐냐? 그게 잡색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은 노비가 포함된다는 거. 자, 원래 노비는 군역의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잡색군엔 포함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잡색군에 농민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농민은 제외되죠. 자, 왜냐하면 농민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 현역이에요, 현역.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남자들이 군대를 갔어. 그럼 걔네들은 현역이지.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왔어. 그럼 예비군이 되는 거잖아. 그럼 예비군하고 현역하고는 다른 거죠. 말하자면. 자, 농민은 현역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비군이 될 수 있냐 없냐? 없죠. 그 사람들은 현역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서 농민은 다 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현역은 예비군이 될 수 없으니까 예비군이 잡색군이니까 농민은 잡색군이 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색군은 일종의 예비군이기 때문에 현역인 농민은 제외되는구나. 알겠죠? 자,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노비는 포함되지만 농민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잡색군.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 자, 그래서 5위 영진군, 그 다음 방어체제, 그 다음에 잡색군. 이 중에서 시험에 그래도 이 중에서 잘 나오는 건 방어체제.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오죠. 진관체제냐, 재승방약 체제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 제승방약 체제, 뭐 진관 체제 이런 방어 체제가 시험에 나올 만하다. 자, 그래서 군사제도와 군역제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책으로 좀 볼까요? 자, 중앙군은 5위라고 했고 의흥이, 용양이, 호분이, 충무위, 충자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되죠. 병영, 수영으로 구성되고요. 자, 그래서 영진군이라고 하고 밑에 진관체제 체크되어 있죠. 진관체제. 자, 세조 이후에 종전의 입군체제. 원래 그러니까 입군체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진관체제로 정비를 새로 하면서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자, 각 고을에 거진을 설치하고 성을 쌓아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거진을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 단위, 방어, 체제를 진관체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가시면 잡세군. 자, 일종의 예비군으로 전직관리, 향리, 서리, 잡학인, 신량역 선인, 노비 등이 소속된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농민은 정규군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잡세군에서는 제외된다. 자, 농민은 제외되고 노비는 포함되고 그게 바로 잡세군이라고 하는 예비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어체제 전환 나와 있죠. 가로 5번에. 자, 진관체제가 나중에 거점을 중심으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수행하는 제승방약 체제로 전환되었다. 자, 여러분은 여기다가 16세기 하나만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제승방약 체제로 바뀐 건 언제? 16세기. 정확히 하면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서 방어체제는 진관체제에서 제승방약 체제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교통과 통신 제도 한번 볼까요? 교통과 통신 제도는 여권제, 그 다음에 봉수제, 여권제와 봉수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권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역별로 역이랑 원이 있다는 거예요. 역이랑 원이. 자,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0리 정도마다 하나씩 역이 설치돼서 공물 운송을 담당하든가 아니면 공무 여행자가 말을 바꿔 타거나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역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충전하지 않아요? 충전? 몸과 마음을 충전하지 않아? 뭘 좀 먹어주면서 그쵸? 뭔가를 좀 먹어주지 않아? 그래가지고 좀 몸과 마음을 충전하잖아.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역이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공무원인데 왕의 명령을 받아서 어디로 뭐 문서를 전달하러 간다든가 어디로 가는 공무 여행자다. 그럼 내가 이제 말을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얘가 말이 또 지칠 수가 있잖아. 타고 가다 보면. 그럼 이제 말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타야 되는데 그거를 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역에 딱 가서 내가 그러면 공무원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서를 보여주는데 그게 마패예요. 마패 보시면은 마패 뒤에 말의 숫자, 말의 개수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말의 이제 마리수가 그려져 있죠. 그게 내가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말의 마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패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암행어사 출두할 때 이렇게 딱 보여주는 마패지만 실제로는 공무 여행자의 여행 증명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역. 그럼 내가 이제 말을 타고 왕의 명령을 듣고 어디를 뭐 전달을 하러 간다. 근데 날이 저무르면 또 내가 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공무 여행자를 위한 숙소, 말하자면 여관, 이제 그런 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역 이름 중에 원이나 역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역삼동 있죠. 그런 게 거기가 역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호원, 조치원, 사리원 이런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끝나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기에 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원제도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역원이 설치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형성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비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역이나 원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건 그전에 고려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역원제고요. 자, 그 다음에 봉수제. 자, 봉수라고 하는 건 알죠, 여러분? 산 위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낮에는 연기를 올리죠. 불을 띄워 이제 불을 올리는 거지 말하자면 연기를 올리고 밤에는 불을 올려서 소식을 전달하는데 서울에 남산이 있죠. 목멱산. 그 남산이 기점이 되고
저기 남해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기 함경도부터 전부 다 산과 산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각 산에는 이 봉수대마다 봉화를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개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한 개씩 올라오는 거. 저쪽 산에서 한 개를 올리면 이쪽 산에서 보고 또 한 개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소식이 쭉 전달돼서 그게 이제 서울의 남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자, 그런 게 바로 봉수대고, 아까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평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한 개, 멀리서 저기 보이면 두 개, 가까이 오면 세 개. 그래서 내려서 교전이 시작되면 뭐 5개 이런 식으로 다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소식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봉수제가 시행이 되다가, 자,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뭐 임진왜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났어. 그 봉화대를 만약에 외적이 장악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지 뭐. 소식을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쓰잘데기가 없어진 건 이제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방식을 바꿔요. 이렇게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전달하는 걸로. 자, 그래서 그 뒤로, 즉 임난 이후에는 이 봉수제도가 파발제로 바뀌어요. 파발 알죠, 여러분? 말을 타고 가서 전해든지 아니면 걸어가서 전하든지. 자, 걸어가서 전하는 거를 보발. 자, 그 다음에 말을 타고 가서 전하는 거를 기발이라고 그래요. 보발, 기발. 자, 그래서 보발과 기발로 나눠져요. 이것도 또 다 원칙이 있어요. 보발은 뭐 면리마다 한 명씩 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발은 또 말을 타고 가야 되니까 또 면리마다 얼마씩 배치해야 된다. 이게 다 원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파발, 넓게 하면 파발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뭐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봉수에서 파발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파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패, 사진에 마패도 나오죠. 자, 그리고 봉수제, 그리고 파발제까지, 그리고 중간에 조운제라고 되어 있죠. 조운제는 조세운송제도라는 뜻이에요. 자, 세금을 운반해야 되죠. 세금을 각 지역에서 거두면 그 세금을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운반하거든요. 자, 그런 제도를 조운제도라고 하고, 이 조운제도는 그럼 세금을 뭘로 운반하냐? 배로 운반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육로가 잘 정비된 건 아니에요. 아까 뭐 여건제 이렇게 정비됐다거나 하지만 지금처럼 고속도로 딱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쌀을 실어서 달구지를 막 많이 끌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겠죠. 산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로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해로로, 수로로 세금을 운반하는 걸 조운제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표를 보시면 역대 군사 조직의 변천,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다 여러분이 배웠던 거지만 은근히 시험 잘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어떤 개념 하나를 쭉 다 물어보는 걸 우리가 분류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분류사. 그래서 이렇게 분류사로 문제가 나올 때 군사제도를 이런 식으로 각 시대별 군사제도가 뭐냐, 군사 조직이 뭐냐, 이런 거 잘 물어보니까 이 표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조선 전기까지는 금방 배웠으니까 체크 한번 쭉 해보세요. 자, 그래서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그리고 교통통신제도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와 관리등용제도, 관리선발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 나와 있죠. 자, 조선의 교육제도의 특징은 과거제도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를 왜 다녀? 나중에 나 공무원 되려고 학교 다녀 이거죠. 관리가 되려고 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학교에서 뭘 가르쳐? 시험에 나오는 거 가르치겠죠. 그러면 유학을 가르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주로 교육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당연히 양반이겠지. 왜냐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계층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론 양인 이상은 전부 다 과거 응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관직에 나아가는 계층은 거의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들 위주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제도와 연결되어 있고 유학교육 중심이고 양반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나와 있네요. 학생에게는 군대를 면제시켜준다.
아까 우리 학생은 군대 안 가도 된다, 미뤄진다 이 말 얘기했었죠. 자, 면제된다. 그래서 학생 군역 면제되어 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교육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 과정하고 좀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술교육 마저 하고 넘어갑시다. 기술교육은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한다. 자, 기술교육은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쉽게 말하면 성균관에서, 이때 최고교육과는 성균관이니까 성균관에서 기술교육을 하냐 안 하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고려시대는 국자감에서 기술교육 했었죠. 그런데 조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유학교육만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전부 다. 조선시대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다 유학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교육하는 학교는 없어? 없어요. 그러면 기술교육은 어디서 해? 그 기술교육을 어디서 하냐? 각 해당 관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해당 관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왕을 치료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전의감이라고 하는 관청이 원래 그걸 담당하는 관청이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보건복지부 같은 역할이니까 전의감에 가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관청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각 관청은 이렇게 예비 교육을 담당하는 거죠. 관료들을 교육하는 교육 역할도 하면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하고 선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각 관청마다 아카데미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고 수료하면 시험 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 학교에서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관청에서 교육하고 선발을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기술교육을 하는 관청 또는 분야가 쭉 나와 있죠. 물론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번 그냥 읽어만 볼게요. 자,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나는 전의감이나 해민서에서 교육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둘 다 의료를 담당하는 관청 또는 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받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왕실 화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도화서에서 교육받으면 돼요. 실기 지도를 받는 거죠. 말하자면 도화서에서. 자, 그 다음에 나는 통역관이 되고 싶다. 그럼 나는 사역원에서 교육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들은 선발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인들이 거의 이렇게 기술교육을 받아서 거의 직역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의원이다. 그럼 나는 그냥 보통 의원의 길을 걷는 거고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통역관이다. 그럼 나는 그냥 보통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아버지 따라다니는 아빠 출근할 때 같이 가서 거기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냥 직역이 세습된다. 중인들이 담당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 기술교육은 거의 각 관청에서 이루어지면서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 또는 선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육기관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서당부터 나와 있지요. 자, 우리 책에는 서당부터 나와 있네요. 서당. 자, 서당은 초등교육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초등교육기구는 초등학교.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자, 그래서 초등학교는 서당. 자, 서당은 각 지역에 설치한 사립초등학교예요. 자, 제가 지역에 설치했다고 했으니까 지방에도 설치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립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지방 그리고 사립.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당. 자, 그러므로 서당은 보통 지금하고 똑같아요. 한 7, 8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서당이고, 거기 보시면 입학 대상 나와 있네요. 사법학당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어린애들이 입학을 하는 곳이 바로 서당이고, 대개 한 7, 8세부터 한 15, 16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여기 좀 연한이 길게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같은 거를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곳이 서당이고요. 보통 서당은 왜 원래 우리는 이렇게 막 쓰면서 공부하거나 이런 게 많지만 서당에서 주로 공부 방법은 뭐라 그래야 돼? 암송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 아마도 여러분도 시끄러워서 그렇지 집에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훨씬 공부가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오감을 자극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여러분이나 저는 다 이 주입식 교육에 폐해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로 조용히 이렇게 막 써가면서 암기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그런 암송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공부 방법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서당을 졸업했어요. 서당을 졸업하면 중등교육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중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이라는 건 중학교 아니고 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제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바로 이제 여기 중등.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서울과 지방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중앙과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봅시다. 중앙에는 사학 또는 다른 말로 사부학당이라고 그래요. 자, 중앙에는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설치돼요. 사부학당은 말 그대로 서울 사대문 안에, 서울 안에, 도시 안에 학교가 4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학교가 4개 있다고? 4개. 4개는 방향. 그래서 동학, 서학, 남학, 중학. 북학은 없어요. 그래서 동, 서, 남, 중학. 그러니까 동학이 있고 서학이 있고 남학이 있고 중학이 있고 어떤 사료에 보면은 오부학당이라고 나와 있는 사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부학당에서 뭐는 안 만들었냐면 북학은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는 5개를 만들어야지 서울에다가. 그런데 하나는 못 만들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북학은 못 만들었기 때문에 북학은 빼고 사학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 동서남중 그렇게 해서 4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 사학이라고 하는 학교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학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설치된 학교. 그리고 여기는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만들었을까요? 관립.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에 설치된 관립학교다. 국립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관립이라고 썼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앙에 설치된 학교를 사학 또는 사부학당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지방에 설치된 학교를 뭐라고 하냐? 향교라고 그래요. 자, 지방에 설치된 학교를 뭐라고 하냐? 향교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의 관립학교, 요 학교를 당연히 향교라고 하고, 자, 그럼 향교의 특징 한번 볼까요? 자, 부목군현에 모든 지방에 다 설치돼요.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 자, 부목군현에 설치됐다는 건 웬만한 모든 지역에 다 설치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방에 다 설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고려시대와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 고려시대는 주요 도시에만 설치됐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모든 지역에 다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고려시대는 중심지에만, 주요 도시에만. 그런데 여기는 모든 지역에 다. 부목군현이면 웬만한 도시는 다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다 설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향교는 2가지 기능을 갖거든요. 하나는 교육. 당연히 학교니까 교육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교육의 기능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향교에 가면 수업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명륜당. 그러니까 명륜당은 지금으로 하면 강의실쯤 되겠죠. 그래서 강의 공간. 자, 그 다음에 제사의 기능도 담당해요. 자,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데 여기서 제사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냐? 공자, 맹자를 비롯한 훌륭한 선비들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묘에 배양되어 있는 선비들이 있어요. 중요 선비들. 그러니까 여기 주요 선비들은 조선시대의 선비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설총 최치원부터 다. 알겠죠? 설총 최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왕 이이까지 전부 다 뭐 조광조 비롯해서 다 들어가니까 그 문묘에 배양된 선비들이 한 16명, 18명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자, 맹자까지 해서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주로 성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대성전이라고 하는데, 자, 문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크기가 큰 지역,
부 정도 크기가 큰 지역은 좀 규모가 큰 공간이 있겠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의 규모가 커. 그러면 문묘가 되는 거고요. 그 문묘에서 가장 핵심되는 건물이 대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지역은 대성전만 있는 거고 규모가 큰 지역은 문묘가 설치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다시 자, 훌륭한 선비들이나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을 문묘라고 하는데 이 문묘라고 하는 건 부처럼 큰 지역에 좀 규모가 큰 지역은 문묘가 아예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작은 지역은 문묘에서 가장 큰 건물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가장 큰 건물을 대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문묘라고 해도 대성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굳이 구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그 도시에서 한 군데만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면 돼요. 한 곳만. 그러니까 부목 9년에 설치한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향교니까 각 지역마다 향교에서 성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자, 서울에는 대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 거잖아요. 이 중학교에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게 사부학당이고 자, 그럼 대학교에 해당하는 곳이 어딜까요? 서울에서 나라에서 만든 대학교 성균관이잖아. 그러면 한 도시에서는 공자에게 제사를 한 군데서만 지내면 되니까 서울에서는 제사를 어디서 지내냐면 성균관에서.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나머지 학교는 제사의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부학당에서는 무슨 기능만 있어요? 교육 기능. 그치? 학교 기능만 한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지방향교는 제사의 기능이 있고 사부학당은 왜 없어? 성균관에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중앙의 사부학당은 제사 기능 없고 그 다음에 향교는 제사 기능이 있고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수와 훈도를 파견한다. 서울에서 선생을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한다. 물론 모든 조선 초부터 조선 끝까지 다 파견한 건 아니에요. 그때 또 때에 따라 어떤 때는 안 하고 나중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못하고 그랬겠죠.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러면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양반 자제들부터 양반 자식들부터 평민의 자식까지 평민 자식까지 입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반부터 평민까지 전부 다 입학할 수 있는 건 향교. 나중에 성균관은 양반만 입학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향교 알아두시고 제사의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교수나 훈도를 파견한다. 이런 것들은 향교의 특징이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초등학교 다녔고 중등학교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게 고등교육이에요. 그래서 고등교육은 대학교는 성균관. 자, 422페이지에 성균관 나와 있는데 거기 위에 사학이 또 하나 설명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사립학교에 서원이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생긴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 사림들이 자신의 세력 기반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세운 학교를 서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뒤에 자세히 배울 건데 어쨌든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16세기 사림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런데 서원은 원래 그러면 서원은 어느 급 정도 되냐? 학교 레벨이 말하자면 중등이야 고등이야? 처음에는 향교와 비슷한 레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서원이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성균관과 비슷한 레벨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레벨을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겠죠. 바뀌었으니까 중간에. 그래서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는 첫째, 지방에 있는 둘째, 사립학교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서원. 서원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교의 그냥 구조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고등. 자, 고등교육이라는 게 대학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서울에 설치된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 뭐냐? 성균관이 되겠죠. 성균관. 자, 성균관이라고 하는 학교는 일단 속과 합격자가 입학을 하게 돼 있어요. 속과 합격자가 입학을 하게 돼 있죠. 속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생원과 진사과를 속과라고 하고요. 그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여기에 입학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속과 합격자들이 입학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상재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상재생이 있다는 건 모두 있다는 뜻일까요? 그치, 당연히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성균관에는 속과 합격자만 입학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왜냐면 아까 제가 금방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재생이 있잖아. 상재생이 있으면 하재생이 있겠지. 자, 속과 합격자들이 입학을 하는 거 이게 원칙이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학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재생이라고 하고, 그럼 하재생은 뭐지? 자, 성균관은 정원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 수가 한 200명 정도, 물론 나중에는 100명으로 줄어요. 근데 어쨌든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200명 중에서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이번 올해 뭐 몇 월에는 몇 명이 합격을 해서 나갔어. 그러면 이제 몇 자리가 비죠 말하자면. 원래는 정원 200명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나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궐원이 생기죠. TO가 생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TO를 그냥 놔두지 않고 메꾸는 거예요. 근데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이나 보니까 과거를 바로바로 봐서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서울에 있는 중등학교 뭐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중등학교가 사법학당 가서 거기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똘똘한 애들을 뽑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은 생원과 진사가 된 사람, 즉 속과 합격자가 원칙은 입학을 하지만 그렇게 궐원이 생길 때는 사법학당에서 승보시라고 하는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애들을 뽑아오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입학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재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상재생, 하재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속과 합격자만 입학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상재생도 있고 그 다음에 하재생이라고 해서 승보시 합격자. 자, 이 승보시 합격자가 아까 말했죠? 간단한 사법학당에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궐원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재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재생 있고 하재생 있다. 원칙은 상재생이지만 하재생도 있다는 건 속과 합격자만 입학하는 건 아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원 200명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연한은 9년 정도. 수업연한은 9년 정도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기숙사 생활이잖아요. 100% 기숙사고 그 다음에 장학금 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돈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용돈을 줘요. 내가 만약 성균관 입학을 했어? 그럼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노비도 줘요. 돈도 나오고 노비도 주고. 그리고 원래 서울 안에서는 도살이 금지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서울 안에서는 도축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소 잡거나 하면 안 되는데 성균관 애들 공부한다는데 잘 먹여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성균관의 근처에 성균관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는 도살이 허용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선시대에 이 성균관 유생들을 굉장히 대우를 잘 해줬는지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성균관이에요. 자, 어쨌든 정원, 그 다음에 성균관. 자,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는 특권이 있어요.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걸 알성시라고 해요. 성균관 유생 대상 특별시. 자, 말하자면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밖에 안 보기 때문에 되게 텀이 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뭐 증광시나 별시 같은 그런 특별 시험들을 중간중간에 실시해서 관리를 채용하는데 그중에서 자, 아까 문묘는 성균관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는. 그 문묘에서 공자 제사를 왕이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공자 사당의 왕이 행차를 하겠죠. 그럼 이제 제사를 문묘에서 제사를 쫙 지내고 성균관 유생들 공부 잘하고 있는지 이제 격려 말하자면 그런데 그 격려하는 의미로 시험을 설치하는 거예요.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알성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성시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알성시가 어쨌든 시험이니까 안 좋을 수 있지만 시험을 알성시가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엄청나게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 번 3년에 한 번씩 과거 응시할 때 응시 인원이 10,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만 명 제가 10,000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이상 응시를 하는 건데 몇만 명이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만 명 중에서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서 합격을 하니까 얼마나
되기가 어렵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장원을 하는 거고, 그 중에 문과는 33명만 합격하는 거 알죠,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몇만 명 대 33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조금이죠, 말하자면 합격하는 확률이. 그런데 성균관 유생 다 해봤자 몇 명이랬죠? 200명. 그리고 이 200명이 다 응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수업 연한이 얼마 안 돼서 응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게 출석 체크가 되는 거예요, 성균관에서는. 그런데 그 출석 점수가 있어요, 몇 점. 그거를 채워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출석 점수 못 채우면은 과거 시험 응시가 안 되니까 200명이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200명이 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100 몇 명 중에 한 명 뽑는 거니까 완전 뭐라 그래야 돼? 완전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보통 과거 시험은 3차까지 보는 거거든요.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그런데 요 알성시는 1차로 그냥 끝.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알성시. 자, 그 다음에 구조 봅시다. 아까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교육은 명륜당. 똑같죠. 성균 향교하고 똑같고요. 자, 교육은 명륜당에서 하고, 제사는 어디서 하냐? 문묘에서. 제사는 문묘에서. 이 문묘의 가장 큰 건물, 핵심 건물이 아까 대성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역시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제사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성균관 유생들은 예비 관료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비 관료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라의 정책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집단 행동을 하죠. 수업 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식당에 가서 뭐 출석 점수 채워야 된다 그랬는데 집단 거부. 말하자면 그 뭐라 그래야 돼? 단식 투쟁 같은 거? 물론 실제 단식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식당을 아예 비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수업 거부를 하거나 권당 또는 뭐 공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성균관에서 행사,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고등교육기관이 성균관. 자, 초등, 서당, 그 다음에 중등, 서울에는 사학, 지방에는 향교, 그리고 성균관.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교육제도만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 과거제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거제도. 자, 과거제도는 일단 종류, 과거 시험의 종류는 문과, 그 다음에 무과, 그 다음에 잡과. 자, 문과는 문관 뽑겠죠? 그 다음에 무과는 무관 뽑겠죠? 그 다음에 잡과는 기술관을 뽑아요. 자, 그래서 문과, 그 다음에 무과, 잡과. 왜 우리가 고려시대, 아니 조선시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조선시대는 양반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려는 귀족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를 양반 관료제 사회라고 하는 이유는 문과와 무과가 모두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실시된다? 무과가 실시된다. 왜냐하면 고려시대는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조선시대는 무과가 실시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문과인 경우에, 알겠죠? 문과인 경우에. 자, 절차에서는 첫 번째 소과 시험이 있어요. 소과. 자, 소과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423페이지 인문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소과인데 봅시다. 자, 아까 우리 교육기관에서 초등, 서당, 그 다음에 중등, 사부학당이나 향교죠? 거기까지 졸업하면 예비시험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능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게 소과. 이거는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 근데 여러분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입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하급 관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냥 취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과에 합격을 하면 왜 우리 수능시험 보면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냥 안 가고 취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급 관료가 되거나 아니면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소과 시험 423페이지 보시면은 문과인 경우에 예비 시험을 소과. 소과는 거기 보시면은 생진과, 그 다음에 사마시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시험. 자, 과목이 말하자면 과목이 또는 계열이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열 2개.
그래서 그 계열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생원과와 진사과로 나눠져요. 자, 속과는 계열이 2개 있다. 과목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생원과를 보거나 아니면 진사과를 보거나. 자, 생원과는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거죠. 유교 경전 시험을 보거나 그 다음에 진사과는 자, 요거는 한문학을 보거나. 한문학을 시험 본다는 건 뭐냐면 주제를 딱 주면 글짓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글짓기 하는 게 한문학이고 그 다음에 유교 경전을 외워서 시험 보는 게 바로 이 유교 경전 생원과. 자, 그래서 생원과와 진사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생진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생원과에 합격하면 나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생원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진사과에 합격하면 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생원이나 진사는 다 최소한 뭐는 합격한 사람들인 거예요. 속과 시험에는 합격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진과로 이루어져 있고 절차. 자, 절차 봅시다. 시험을 1차하고 2차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초시. 자,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발해요. 자, 각 도의 인구 비례로 인원을 선발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많이 뽑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각 도의 인구 비례로 인원을 선정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초시 시험 보고 나서 복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시 1차, 복시 2차 이렇게 보는 거죠. 초시, 복시.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합격을 했다. 자, 그러면 합격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하급관리가 되거나 자, 그 다음에 합격을 한 사람들한테는 합격 증명서를 줘요. 합격자에게는 그 합격 증명서가 100패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선 여러분이 100패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시가 각 도의 인구 비례로 인원을 선발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험엔 이것도 물어봐요. 생원과가 유교 경전이니 한문학이니 요거 따로따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생원과 유교 경전, 진사과가 한문학 요거 구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예비 시험을 본 거예요. 속과.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자, 그러면 나는 대학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제 취직 시험을 봐야 되겠죠. 뭐 고시를 보든 뭐를 하든 뭐 기업 시험을 보든 해야 되겠죠. 그 시험이 대과 시험. 그래서 속과 다음에는 대과 시험을 보죠. 자, 그러면 대과 시험을 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균관 졸업생이나 쉽게 말하면 성균관에서 수학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학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과에 응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과 시험의 절차로 우리는 가보도록 할까요? 자, 시험은 총 3차,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 시험을 보는 건데 첫 번째 시험을 초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복시, 세 번째 시험을 전시라고 해요. 그래서 초시, 복시, 전시로 운영되죠. 자, 시험은 대과 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로 이렇게 실시된다. 자, 그러면 초시는 역시 각 도의 인구 비례로 선발. 자, 그러니까 초시 속과 초시와 대과 초시. 초시는 다 각 도의 인구 비례로 선발한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각 도의 인구 비례로 인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시. 자, 그러면은 보통은 1차, 2차, 3차 있으면 최종 합격이 몇 차예요? 원래는 3차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최종 합격은 2차예요. 그러니까 2차까지 내가 보면 합격을 한 거죠. 아까 제가 과거 응시가 몇만 명이랬죠. 그 몇만 명 시험지를 다 받아서 채점을 하겠죠. 그 절차를 다 하루에 끝내요. 그러니까 하루에 끝내면 꼼꼼하게 그 답안지를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찍 내야 될까요? 시험지를 늦게 내야 될까요? 늦게 내야지. 왜냐면 이렇게 쌓이잖아, 밑에서부터. 그치? 밑에서부터 쌓이면 시험을, 물론 이제 이거는 과거 제도가 굉장히 문란해진 다음에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시험지가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이제 출제를 하면, 제출을 하면. 그러면 주로 요 위에서 얘 잘했네? 그리고 그냥 이 사람 합격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는 최대한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늦게. 먼저 내면 안 되는 거야.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은 아까 제가 몇만 명 응시했다고 했지만 하루에 그냥 다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꼼꼼히 보겠어, 그러니까? 안 보지? 그러면 이제 과거 시험장에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보러 가면 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만 들어가지. 그런데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일단 전날부터 자리를 맡는 놈이 하나씩 있고요. 가서 자리를 맡아야 돼. 좋은 자리를 맡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내가 악필일 수가 있잖아. 글씨를 또 이쁘게 써야죠. 그래서 이거를 대신 써주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 대필해주는 그 사람이 또 따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종을 또 한 2명 데리고 가고 시중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 시험장이 엉망진창이겠죠. 왜냐면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다가 거기에 뭐 대필해주는 사람, 뭐 따라온 사람, 뭐 시종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과거 시험이 무슨 시장통처럼 막 되게 북적북적.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살짝 뭐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비리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이 과거 제도가 엉망이 되는 게, 신뢰할 수 없는 제도가 되는 게 그런 식으로 과거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복시. 자, 여기까지 합격하면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과, 우리가 지금 문과 시험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복시해서 33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선발이 딱 되잖아요, 복시에. 그럼 나는 합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33명. 복시에서 33명이 선발된다는 거. 자, 그러면 33명이 최종 합격이라고 했는데 시험을 왜 또 보냐? 또 봐요. 전시. 자, 전시는 임금 앞에서 33명만 딱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임금이 주제를 줘요. 그 당시에 현안 같은 거죠. 지금 같으면은 뭐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대책을 써봐라 이렇게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대책을 세우겠지. 자, 뭐 이런 식으로 임금 앞에서 임금의 어떤 주문에 따라서 이제 주제를 주면 쫙 이제 글을 쓰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순위만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33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 누가 1등일지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임금이 준 딱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를 잘한 사람, 이런 사람을 1등으로 뽑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순위를 정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등을 뭐라고 하냐? 장원. 1등을 장원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갑, 을, 병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뭐 2등부터 4등까지는 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등용할 때 차등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1등한 사람은 왜 우리 공무원 등급이 몇 품부터 있죠? 품계. 우리가 1품부터 몇 품까지 있어요. 말단위. 9품. 그쵸? 종구품. 자, 9품 안 해도 되고요. 6품으로, 종 6품으로 바로 점프. 그래서 종 6품으로 바로 점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장원을 하게 되면. 자, 어쨌든 장원 뽑고 그 다음에 갑을병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시험이 전시. 그래서 대과에서는 복시에서 이미 합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대과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자에게는 뭐를 지급하냐? 홍패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홍패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홍패는 과거 합격증, 증명서, 이런 거 홍패. 자, 그래서 만약에 장원급제 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어사주를 내리기도 하고요. 어사화라고 해서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꽃 달린 관 같은 거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어사화를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의복과 관직을 내리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관리로 등용이 된다. 그래서 대과. 그러니까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다 장원급제 하지 않았어? 그 장원급제 막 되게 흔해 보이지만 실제로 과거 시험은 3년마다 밖에 안 보고 거기에서 몇만 명 중에 1등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장원급제가 엄청 엘리트인 거예요. 엄청 몇 명 안 되고 대단한 거지. 그게 바로 대과 시험. 자, 그럼 우리는 문과인 경우에 속과와 그 다음에 대과 여기서 써볼까요? 절차는 문과인 경우가 속과와 대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과. 자, 무과는 거의 절차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 무과에서는 몇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 무과는 속과 시험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비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속과 시험이. 하지만 무과 시험에서는 예비 시험이 없다. 그러니까 본 시험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과 시험이 따로 없다. 자, 그 다음에 무술을 가르쳐주는 학교도 따로 없다고 했죠. 교육과정도 따로 없어요. 교육 기구도 기관도 따로 없고. 자, 그 다음에 절차는 똑같아요. 거의 문과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절차는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서는 복시에서, 자, 복시에서 역시 최종 합격 선발하는 건데 여기랑 여기랑 인원이 달라요. 무과에서는 28명.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복시에서 28명을 선발하면 이 사람들이 최종 합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과 시험에서는 자, 합격자를 뭐라고 하냐면 선달이라고 그래요. 선달. 합격자를 선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홍패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합격자를 선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에게 홍패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원을 따로 뽑지는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과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무예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러므로 무예 시험에서는 1등을 따로 선발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따로 1등을 선발하지는 않죠. 자, 그리고 여기다 써볼까요? 어떤 걸 시험 봐야 되냐면 자, 여기서는 유교, 유학을 시험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법, 그 다음에 무예를 시험 보죠. 자, 말하자면 유교 경전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병법도 익혀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과목이죠. 쉽게 말하면 뭐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유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병법 그리고 무술 실기 해야 된다 이 말을. 그래서 이런 거를 시험을 봐야 무과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잡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이 바로 잡과 시험이죠. 그래서 잡과에 해당하는 건 자, 역과, 의과, 율과, 음양과 이렇게 4과목 시험 봐요. 자, 역과, 의과, 율과, 음양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각 해당 관청에서 시험 한다고 이제 교육 선발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과는 사역원에서, 의과는 전의감에서, 자, 그 다음에 율과는 법률이에요. 역은 통역, 그 다음에 의는 의사, 의원, 의술, 그 다음에 율과는 법률 전문가, 그러므로 형조. 자, 그 다음에 음양과는 관상감. 음양과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음양과는 관상도 보고, 얼굴 관상도 보고, 그 다음에 점성술이라고 알아요? 별 보고 점치는 거. 네, 점성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주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예를 들면 날짜를 택일하는, 택일 뭔지 알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왕과 왕비가 잠자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합궁날을 택일을 해야 되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결혼식 날짜를 잡는다 이런 거. 아니면 사주 단자를 가져오면 사주를 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천문, 그 다음에 뭐 관상, 그리고 점성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게 관상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과, 의과, 율과, 음양과. 자, 그 다음에 잡과는 우리 금방 나왔던 것처럼 해당 관청에서 교육 선발. 해당 관청에서 교육하고 선발하는데 그게 이제 요 얘기죠. 요런 해당 관청에서 교육과 선발한다. 자, 그 다음에 절차로 가볼까요? 절차. 자, 절차. 자, 시험은 잡과에서 절차는 초시, 복시. 전시는 없어요. 1차, 2차 시험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자에게는 100패를 지급해요. 홍패, 100패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을까?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2차만 보면 100패 주고 1차, 2차, 3차까지 시험을 보잖아요. 초시복시 전시. 3차까지 시험을 보면 홍패를 준다.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홍패, 100패가 헷갈리면 1, 2차만 보는 거, 그러니까 아예 두 개를 같이 외워버리시면 되죠. 1, 2차를 보는 거는 속과와 잡과니까 100패.
그 다음에 문과와 무과는 당연히 홍패, 3차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원은, 선발 인원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뭐 아까 28명, 뭐 33명 이렇게 다 이제 숫자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만 잡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 시험에 대해서 절차 한번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자,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해요. 자,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다. 그런데 응시가 제약, 응시가 금지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응시가 제약을 받냐? 반역자. 반역자나 반역자의 자식들 반역자. 그 다음에 탐관오리의 아들. 탐관오리는 나쁜 관리를 얘기하죠. 탐관오리의 아들. 그 다음에 제가녀의 아들과 손자. 자, 제가녀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서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응시 제약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문과 응시 금지. 자, 문과 응시가 아예 경국대전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죠. 반역자, 탐관오리 아들, 제가 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서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문과 응시는 금지되어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문과 빼고 무과나 잡과는 응시할 수 있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과나 잡과 응시는 가능하다. 자, 특히 여기서 서얼. 제가녀의 아들과 손자. 서얼은 문과 응시가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실시. 자, 시험 실시는 식년시라고 해서 3년에 한 번 실시가 돼요. 3년마다 실시가 되는 시험을 식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칙은 3년마다 실시되는데 이거 말고 특별 시험들이 있죠. 특별 시험. 자, 말하자면 3년에 한 번은 너무 텀이 기니까 특별하게 실시하는 시험이 증광시, 그 다음에 별시, 그 다음에 알성시, 그 다음에 뭐 백일장 이런 것 등이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알성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알성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시험의 절차까지 425페이지 보시면은 조선의 과거제도 표가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죠.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지만 쭉. 자, 그리고 시험 실시 나와 있고요. 정기시, 부정기시 쭉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당하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승진시험? 이런 것도 존재해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공무원 되고 싶어. 그럼 나는 과거 시험만 봐야 되냐?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있다. 그게 취재. 취재는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하급 관료로 선발되는 건데, 자, 응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선발한다. 이제 그런 거는 하급 관료로 선발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취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설이나 향리,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들을 또 선발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 걸 리과라고 그래요. 리과 시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안 봐도 우리 아빠가 고위직이면 나는 관리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런 걸 음서 또는 문음. 자, 우리 음서 기억나죠, 여러분? 고려시대 음서 있었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음서가 있다. 자, 고려시대 음서는 몇 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제는 시험을 안 봐도 되나요? 5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제는 시험을 안 봐도 된다. 자, 그런데 조선은 그거보다 범위가 축소돼서 2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제는 문음 혜택을 받을 수 있죠. 2품이면은 아까 우리가 본 사람들 중에서 판서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관급은 돼야, 우리 아빠가 장관쯤 돼야 내가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고려와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는 고려시대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고위관직까지 올라가는데 제약이 없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오르면 하급관리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과거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문음 또는 음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는 천거라고 해서 추천을 통해서 관직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종 때 실시된 현량과라고 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과 과거제도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